여러분 주변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하게 친절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며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지만 이러는 와중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기에 상대가 영악한 사람이란 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몇 가지의 공통된 행동들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오늘은 못되고 영악한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7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영악한 사람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성격이 돌변했다가 갑자기 따뜻하게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 즉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경계는 흐릿하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접근했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한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척하며 다가왔다가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차갑게 돌아섰다가 다시 이용해 먹을게 보이면 다시 착한 척하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인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런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정도로 치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도 타격이 거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나쁘게 영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렇기에 누군가 이용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무척 쉬움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라. 두 번째, 능청맞게 잘 넘어간다. 영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데 능숙하다. 자신의 잘못이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능청스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능청스럽게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미안해라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는 농담이야라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상대방을 웃게 하여 자신의 거짓말을 잊게 하려고 한다. 때로는 순진한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도 참 그럴싸하게 잘하며 책임질 일도 잘 빠져나간다. 결국 들통날 것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주위 사람이 뻔히 다 알아도 그냥 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능청스럽게 잘 넘어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곤 한다. 임기응변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못된 것은 일반적인 임기응변과 다르게 거짓말이 많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은근슬쩍 넘기는 걸까? 그 이유는 그 순간을 넘기면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들키지 않으면 끝까지 진실로 알고 넘어간다. 능청스러운 행동의 핵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때때로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한다. 영악한 사람들 중 일부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그들에게 문제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찾게 되며 영악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은 묻히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깊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남긴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기응변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숨기고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일 뿐이다. 세 번째,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행동은 대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다. 특히 영악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서는 이 무책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무책임하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른 결과나 영향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다른 이유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나쁘게 영악한 사람은 약속을 어기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끼쳤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한다. 신뢰나 약속도 상황 논리에 따라 쉽게 버리고 다시 봐야 할 때를 대비해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다른 탓으로 돌리곤 한다. 무책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정보나 경험 부족, 무지로 인한 무책임이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의 무책임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전략적 무책임은 결국 영악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신뢰 모두를 깎아먹는다. 타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에는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 무책임한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에서 비롯된다. 네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린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불행을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어두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특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고 만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자신이 흘린 소문에 대해
잘 모르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에 대해 얘기할 때 끼어들어 자신도 하나의 피해자인 양 행동한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소문의 확산을 즐기는 교묘한 방법이다. 그들은 아주 작은 일도 과장되게 부풀려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파괴하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속마음이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남의 약점이나 소문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같이 즐겁게 웃으며 호응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정적인 힘이 작용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문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결국 그것을 퍼뜨리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불행의 반영일 뿐이다. 이를 이해하고 그러한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5번째, 타인의 성공에 대해 질투한다.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만족을 타인의 성공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의 성공을 폄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의 노력이나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친구를 잘 만났다는 식으로 그 성공의 가치를 폄하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매우 무례한 행동이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이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불행과 불만족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그들 자신의 내면적 문제로 타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잘못된 시도이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타인의 성공에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한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6번째, 항상 탓하기 바쁘다. 항상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평온을 해치는 존재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정 때문에 가까이 하여 얻는 것은 오직 스트레스와 상처뿐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장에서 멀어진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서 배울 기회를 스스로 막고 변화와 개선의 길을 스스로 닫는다. 외부를 탓하는 태도는 자기 발전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쌓아만 가며 결국에는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신뢰의 기초를 파괴한다. 다른 이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신뢰 구축과 유지에 필수적인 정직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모든 관계에 해를 끼친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믿음직함과 일관성을 기대하지만 책임 회피형 인물은 이러한 기대를 배신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서 기대를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할 수 없이 마주친다 해도 결코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책임감 없는 행동은 일의 진척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만을 초래하니 그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7번째,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용서하며 넘어가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 앞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세상이 자신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자신의 실수는 여러 변명으로 덮으려 하지만 타인의 실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자신들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불행하다.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 이로 인해 이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과도한 자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기대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바람직하다. 타인과 자신을 모두 이해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때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더 큰 성장과 인간관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태도의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며 이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어제보다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함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자신에게 엄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한다. 반면 타인에 대한 관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결정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진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악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후회한다고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저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7번째, 배움을 멈춘 것. 60대에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8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이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험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9%가 공감한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올해 95살인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걱정한다고 못 사는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은 저축처럼 안 쓰고 모아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야. 행복할 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야 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아두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편히 그냥 그렇게 웃으며 살아. 그게 최고야. 근데 그걸 그동안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이 말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거를 후회하며 삶의 오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삶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다. 즉, 삶의 정답은 없다. 개개인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쫓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정답과 오답을 나누며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회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껏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내려놓고 영상의 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내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어느 한 부부의 감동 실화를 말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 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10보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나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친 이 여자. 다음 날 또 다음 날 아내를 안아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 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
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 이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엔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 올릴게 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숨져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암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은 제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실화이든 소설이든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내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가슴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죠.